자, 이렇게 좋은 무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무에 들어있는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 때문이에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성분들은 요오드가 우리 몸 안으로 체내 흡수되는 것을 억제하고 갑상선 호르몬이 생성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이 이 고이트로젠을 많이 드시게 되면 그 증상이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겨울 무를 드시면 도대체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겨울무는 조직 자체가 치밀하고 단맛도 좋으면서 약성 또한 강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효과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를 예방하고 혈당을 떨어뜨리려면 무를 이렇게 드셔야 합니다. 요즘 수확되는 무에는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가 아주 많아서 건강에 보약이 됩니다. 우리 식탁에 빠지지 않는 깍두기, 나박김치, 무말랭이, 치킨무, 단무지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무를 많이 먹잖아요. 그 중에서 인기 있는 요리 중에 하나가 바로 무나물이죠. 우리가 무나물 만들 때 보통 어떻게 만드나요? 들기름에 채로 썬 무를 넣고 달달 볶아서 소금으로 간을 하고 여기에 깨소금을 넣어서 보통 먹잖아요. 오늘은 기름을 넣지 않고 무를 볶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바로 그 들기름을 언제 넣어야 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을 약간 두껍게 채를 썰어 주시고 여기에 비장의 재료 하나를 더 넣어줍니다. 그것은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도 채를 썬 다음 무와 함께 담아 주시고요. 이 양파를 하나 넣게 되면 무의 해독작용이 배가 되고 단맛도 좋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무와 양파를 담은 통에다가 소금으로 1시간 정도만 절여주시면 돼요. 다 절여지면 무가 흐물흐물하게 되고 무와 양파에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와 있을 건데요. 이 수분도 버리지 말고 우리가 다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냄비에 절여진 무와 양파를 넣고 그리고 들기름 대신에 물을 한 컵 넣어주시는데요. 들기름은 발화점이 낮기 때문에 들기름을 넣어서 무나물을 만들게 되면 들기름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인 오메가3 지방산은 다 날아가고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들기름은 넣지 말고 이 방법으로 해보시면 좋습니다. 센 불에서 먼저 끓여준 다음에 중불로 익혀주시고요. 이때 물이 쫄아서 바닥에 조금만 깔릴 정도 남을 때까지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먹기 직전에 바로 이 들기름을 한 스푼 넣어 드시면 고소하고 달달한 무나물을 드실 수가 있죠. 정말 간단하죠? 이렇게 물을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몸의 독소를 배출해주는 해독작용에도 아주 좋은데요. 그럼 겨울 무를 드시면 도대체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겨울무는 조직 자체가 치밀하고 단맛도 좋으면서 약성 또한 강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효과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침을 멈추게 하고 가래를 묽게 해서 쉽게 배출되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우리가 무를 생으로 그냥 먹으면 알싸한 매운맛이 있죠. 이 바로 매운맛이 무에 들어있는 시니그린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시니그린의 효능이 바로 호흡기의 점막을 자극해서 점액 분비를 촉진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점액이 나와 호흡기에 붙어있는 가래를 묽게 만들어서 쉽게 배출되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이뿐 아니라 점막이 호흡기 외벽을 보호해서 각종 세균이나 감기 바이러스 등이 쉽게 우리 몸으로 침투하지 못하게끔 보호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먹는 감기약과는 좀 다르게 무는 기관지가 본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고 유지시켜준다는 좋은 점이 있는 겁니다. 이런 효능 때문에 가래나 기침 등의 이제 감기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고 회복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특별히 이 기침, 가래 증상, 그리고 호흡기에 도움이 되도록 무를 먹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그건 무를 바로 주스로 만들어서 마시면 되는데요. 이때 무와 배를 함께 사용하시면 됩니다. 겨울에 감기에 걸렸을 때 우리가 배숙을 만들어서 마시기도 하잖아요. 배 자체에도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기침을 먹게 해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배와 물을 함께 드시게 되면 겨울에 건조했던 기관지가 촉촉해져서 기침도 줄여주고 가래를 묽게 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기가 쉬워지게 돼요. 또 무와 배는 열을 내려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기관지염이나 편도선염, 후두염 이런 목에서 오는 열감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만드는 방법은 무와 배를 약 1:1의 비율로 섞어서 믹서기에 넣고 갈아주시면 되는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무에는 초록색 부분이 있고 흰색 부분이 있죠. 이 중에서 흰색 부분은 매운맛이 좀 더 강하고 초록색 부분은 단맛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스를 만들 때에는 초록색 부분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무와 배의 껍질도 꼭 함께 갈아주시면 좋은데요. 왜냐하면 속살보다 껍질에 더 많은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배에 있는 씨만 제거하시고 믹서기에 넣고 갈아주신 다음 그대로 마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이게 너무 걸쭉해서 마시기가 힘들면 면포에 좀 걸러주신 다음에 드시면 마시기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무의 효능은 바로 소화에 좋은 건데요. 우리가 천연 소화제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무입니다. 왜냐하면 무 안에는 전분을 분해하는 아밀라제와 디아스타제가 풍부하고 단백질을 분해해주는 효소인 프로테아제도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도 이 무를 같이 먹으면 정말 좋은 음식이 되거든요. 김장을 하고 나서 돼지고기 삶은 다음에 우리가 수육 많이 하죠. 이때 이 김장김치 그리고 남은 무를 가지고 양념을 더해서 무김치를 만들어 수육과 함께 먹을 수 있죠. 이렇게 드시는 게 무의 단백질 소화 요소인 프로테아제 덕분에 정말 좋은 음식의 궁합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또 무에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디아스타제라는 효소가 아주 많이 들어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주식이 뭐죠? 바로 쌀이죠. 우리가 쌀밥을 먹을 때 무로 만든 반찬을 드시는 게 그래서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 보통 몸에서 나오는 소화 효소 자체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무로 만든 반찬을 많이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 무에 함유된 이 효소들은 열에 좀 약하기 때문에 무의 소화 효소를 섭취하려면 사실 열을 가하지 않은 생으로 드시는 게 더 좋기는 해요. 동치미나 깍두기가 정말 안성맞춤이 되겠죠. 그리고 무에는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인 에스터라제가 아주 풍부한데요. 우리가 집에서 흔히 많이 먹는 야식 중에 치킨이 있죠. 이 치킨 배달을 시키면 치킨무가 꼭 같이 오죠. 바로 지방이 많은 치킨을 먹을 때 무를 함께 드시면 입안도 아주 깔끔해지고 소화도 잘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무의 효능은 혈관 건강에 좋다는 건데요. 무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바로 이 식이섬유가 체내의 콜레스테롤을 흡착시켜서 체외로 배출시켜 주므로 혈관 내 노폐물을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겁니다. 또 비타민C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무의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이 좋기 때문에 혈관 내에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혈관벽을 튼튼하게 해주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무에는 칼륨이 함유되어 있는데 칼륨의 대표적인 효과가 바로 나트륨을 배출하는 겁니다. 혈관 내 나트륨은 우리 몸의 혈압 상승이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데 무를 꾸준히 섭취함으로써 혈관 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서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엽산 또한 무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엽산이 혈관에 염증을 억제해 줄 수 있고 혈전 생성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만하면 무가 혈관 건강에 정말 특효약이나 다름없죠. 그리고 네 번째 무의 효능은 바로 해독작용인데요. 무에는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 베타인은 간의 해독작용을 도와주고 소변으로 독성을 배출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에는 식물성의 유황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식물성의 유황성분은 미세먼지로부터 오염된 중금속이 우리 몸에 들어올 때 여러 가지의 독성들을 해독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무 안에 함유된 글루코시놀레이트는 담배의 니코틴을 직접적으로 해독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흡연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역사 기록에 보면 담배를 좋아했던 정조대왕이 담배로 인한 몸의 독을 제거해주기 위해서 물을 많이 섭취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이 글루코시놀레이트는 항암 효과를 가진 성분이라서 특히 유방암 그리고 폐암의 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고요. 해독작용을 넘어서 항암작용까지 하는 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다섯 번째 무의 효능은 바로 골다공증 예방에 좋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에 들어있는 칼슘의 함량이 높기 때문이에요. 무 100g에는 칼슘이 약 20mg 정도가 함유가 되어 있고요. 무에 들어있는 칼슘을 섭취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말랭이를 만들어서 드시는 건데요. 무를 충분히 말리게 되면 수분이 날아가고 무의 성분들이 응축이 되게 됩니다. 무말랭이 약 100g에 함유된 칼슘의 함량은 무려 310mg이나 된다는데요. 이 정도면 우리가 약으로 만들 때의 함량에 가깝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서 골밀도가 점점 낮아지고 골다공증이 발병을 하게 되죠. 이 골다공증은 나이 드신 분들에게 특히 위험한 병입니다.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에게 만약에 골반에 골절이 생기게 되면 65세 이상은 약 30%가 1년 내에 사망할 수 있고 80세 이상은 약 50%가 2개월 내에 사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 이 뼈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하루 칼슘의 권장 섭취량은 약 1000mg 정도인데요. 무말랭이를 400g 정도 드시면 하루에 칼슘 섭취량을 충분히 섭취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칼슘을 섭취할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먹는 것뿐만 아니라 몸에 직접적으로 흡수가 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칼슘은 기본적으로 몸에 잘 흡수가 되지 않는 성분이라서 이 흡수를 위해 필요한 물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타민 D입니다. 요즘에 비타민 D를 따로 챙겨서 드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바로 이 무말랭이에 비타민 D가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말랭이가 골다공증 예방에도 정말 좋은 이유가 되는 거죠. 이 무말랭이를 먹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무말랭이 차로 만들어서 먹는 겁니다. 무말랭이를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볶아주시면 갈색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볶아진 무말랭이를 차로 잘 우린 다음에 마시면 되는 겁니다. 무말랭이에 열을 가해서 갈색으로 변할 때 더 많은 항산화 물질들이 생성이 되고요. 이렇게 생긴 항산화 물질들이 몸 안에 염증과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주게 됩니다. 이 활성산소들은 우리 몸의 뼈와 관절에도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뼈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런 염증을 줄여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무의 효능은 바로 당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건데요. 미국 당뇨병 협회에서는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 물을 매일 섭취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 탄수화물이 당으로 변해서 우리 몸의 혈당 지수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혈당 지수를 올라가는 데 관여하는 호르몬이 바로 글루카곤입니다. 우리가 물을 섭취하게 되면 이 글루카곤의 기능을 억제해 줄 수가 있는데요. 혈당을 올리는 글루카곤의 효능이 제한되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무에는 이렇게 많은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드시면 무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꿀인데요. 무에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은 매운맛을 내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꿀에는 항균, 항염, 항산화 이런 효능들이 있어서 무와 함께 드시면 기관지를 촉촉하게 하고 기침을 줄어들게 하며 몸의 기력을 보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와 함께 드실 때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에는 진저롤과 효가올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몸 안에 있는 찬 기운을 밖으로 배출해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따뜻해지면 일반적으로 몸의 면역력이 올라가게 되고요. 또한 생강은 심혈관을 건강하게 해주는데요. 생강을 섭취하게 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게 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좋은 무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무에 들어있는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 때문이에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성분들은 요오드가 우리 몸 안으로 체내 흡수되는 것을 억제하고 갑상선 호르몬이 생성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이 이 고이트로젠을 많이 드시게 되면 그 증상이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내에 요오드가 풍부하게 있는 상태면 사실 이 효과는 미미하기 때문에 평소에 요오드가 풍부한 해조류를 많이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고이트로젠은 열을 가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 효과가 약해지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은 물을 드실 때 생으로 그냥 드시지 말고 열에 잘 익혀서 드시기를 추천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은 위에서 대장까지 가는 동안 많은 수분을 흡수해서 변을 무르게 만들어주고 장내에 머물러 있는 노폐물과 다양한 유해 물질들을 흡착시켜서 변과 함께 몸 밖으로 배출을 시켜주며 장내 환경을 깨끗하게 해주어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레몬 과육에는 없고 오직 있는 성분이 있는데 디리모넨이라고 하는 천연 오일 성분입니다. 디리모넨은 레몬의 상큼한 향을 내는 성분이기도 하며 장을 자극해서 연동 운동이 활발하게 되도록 도와주어서 변비를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 뱃살과 내장 지방을 쏙 빼는데 효능이 좋기로 소문난 레몬, 우리가 요리에도 많이 사용하는 과일이죠. 레몬에는 다양한 영양 성분이 있어서 건강에 놀라운 효능을 발휘하는데요. 레몬도 잘 알고 드셔야 제대로 된 효능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잘못 드시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영상을 통해서 레몬에 어떤 효능이 있는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레몬 드실 때 주의할
할 점까지 레몬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레몬은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당뇨 예방과 관리에도 아주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서 레몬에 들어있는 비타민C와 풍부한 식이섬유, 각종 무기질과 구연산이 혈당 조절에 효과가 있어서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지방을 분해해주는 효능이 있어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레몬은 독소를 배출해주는 효능이 있어서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몸 안에 칼로리를 소모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몸에 붓기를 빼고 체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레몬의 효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2주 동안 진행된 연구에서 고지방 식단에다가 레몬 껍질에 함유된 페놀을 함께 섭취한 설치류는 고지방 식단만 섭취한 설치류보다 체중이 감소했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체질량 지수가 높은 한국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레몬 다이어트를 시행한 결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체중과 허리 둘레가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까지 좋아진 결과를 볼 수가 있었고요. 레몬 껍질은 이런 독소를 배출하는 효능뿐만 아니라 변비를 해결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레몬 껍질에는 비타민C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에 좋은 헤스페리딘, 그리고 골다공증 예방과 뼈 건강에 아주 중요한 칼슘, 그리고 팩틴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 팩틴이 변비를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은 위에서 대장까지 가는 동안 많은 수분을 흡수해서 변을 무르게 만들어주고, 장내에 머물러 있는 노폐물과 다양한 유해 물질들을 흡착시켜서 변과 함께 몸 밖으로 배출을 시켜주며 장내 환경을 깨끗하게 해주어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레몬 과육에는 없고 오직 레몬 껍질에만 있는 성분이 있는데 디리모넨이라고 하는 천연 오일 성분입니다. 디리모넨은 레몬의 상큼한 향을 내는 성분이기도 하며 장을 자극해서 연동 운동이 활발하게 되도록 도와주어서 변비를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또 레몬에는 구연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구연산이 체내 지방 분해 요소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활성화된 지방 분해 요소는 쌓여있는 내장 지방을 태워주어서 허리 둘레를 줄여주는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되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레몬 술을 마시면 체내 대사 기능이 활발해져서 몸 안에 에너지 소비도 활성화되게 됩니다. 대한비만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레몬술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내장 지방이 더 많이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한 레몬에 들어있는 성분들은 뇌졸중의 위험을 줄여주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감귤류에 함유되어 있는 플라보노이드는 여성의 허혈성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허혈성 뇌졸중은 가장 흔한 유형의 뇌졸중인데 혈전 때문에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방해가 되면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플라보노이드가 함유된 음식을 장기간 섭취하게 되면 이런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각종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레몬에는 이런 플라보노이드와 함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C가 아주 풍부합니다. 이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암세포를 억제하는 항암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레몬은 피부 미용에도 아주 좋은데요. 피부색을 건강하게 해주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피부를 환하게 해주며 잡티를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레몬의 또 놀라운 효능 중 하나는 당뇨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레몬에는 헤스페리딘이라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헤스페리딘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인슐린 감수성이 좋아야 혈당 조절이 잘 되게 되는데 당뇨가 발생하면 이 감수성이 떨어지면서 인슐린의 저항성이 생기게 되죠. 헤스페리딘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레몬에는 많은 양의 항산화 물질들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C 뿐만 아니라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등 다양한 물질들이 혈당으로 인해서 공격받고 상처난 몸의 세포들을 보호를 해주게 되는데요. 장의 베타세포를 보호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효능입니다. 베타세포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인데 당뇨가 생기게 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됩니다. 레몬을 통해 베타세포를 보호하여 당뇨를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레몬을 복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레몬수입니다. 그럼 레몬수 만드는 방법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깨끗하게 씻은 레몬 1개와 물 1리터를 준비해 주시고요. 레몬의 양 끝부분은 좀 쓴맛이 나기 때문에 잘라주시고 레몬의 씨는 제거하셔도 되고 그냥 두셔도 괜찮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자른 레몬을 80도 정도의 뜨거운 물에 넣어 주시고요. 충분히 우려내 주시면 레몬물이 완성이 됩니다. 물의 온도별로 레몬물의 항산화 능력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실험을 한 결과 8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서 가장 높은 항산화 효과가 나타났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레몬의 제대로 된 효능을 얻기 위해서는 레몬물을 만들 때 꼭 뜨거운 물로 레몬을 우려내 주시기 바랍니다. 레몬물은 실온에서 어느 정도 식힌 후에 미지근해졌을 때 마시면 되고요. 레몬의 산미가 강해서 좀 드시기 힘드신 분들은 물을 충분히 희석해서 적응이 되시면 물의 양을 줄이시면 됩니다. 이런 레몬수를 만들어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반드시 충분한 양의 레몬을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몬수를 만들 때 레몬 자른 거 몇 조각만 넣어서 드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정도는 충분하지가 않고요. 물 1리터에 레몬 1개 정도 우려서 드셔야 레몬의 효과를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설탕을 넣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레몬의 신맛이 강해서 먹기가 힘들다고 설탕을 좀 넣어서 드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우리 몸에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레몬수의 맛을 위해 설탕을 넣다 보면 설탕을 좀 과하게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넣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레몬을 세척할 때 깨끗하게 하셔야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깨끗하게 세척한다고 식초나 베이킹소다를 이용해서 많이 세척을 하시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요. 레몬을 물에 약 2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흐르는 물에다가 잘 씻어주면 농약은 100% 제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베이킹소다나 식초를 사용하게 되면 농약이 일부 남아있다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레몬을 세척할 때는 그냥 아무것도 넣지 마시고 깨끗한 물로 세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레몬과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음식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계피입니다. 레몬과 계피를 함께 사용하여 약으로 쓰기도 하는데요. 레몬과 계피를 함께 먹으면 면역 체계를 강화해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계피는 향긋한 향과 매운맛이 특징인데 소화를 도와줄 뿐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레몬에는 염증을 억제하고 수치를 줄여주는 산화 방지제가 풍부한데 레몬과 계피를 지속적으로 섭취하시면 강력한 항염작용이 나타나서 관절염이나 몸의 염증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레몬과 계피는 다이어트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계피는 혈액 속의 인슐린과 탄수화물 수치를 조절해서 복부에 지방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레몬은 고구마와 함께 드셔도 좋은데요.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 비타민C,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염증을 감소시키고 안구 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항산화제인 베타카로틴이 매우 풍부해서 안구 건조증의 위험을 줄이고 눈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레몬도 이 비타민C와 다양한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효과를 더욱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대파에서 대파의 뿌리는 특히 채소와 육수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대파의 뿌리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알리신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열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어서 신경을 안정화시켜주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효능으로 불면증도 완화해 주어서 잘 때 머리맡에 두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알리신은 몸에 열을 내주는 효능으로 기침 감기나 가래를 완화시켜주는 데에도 도움을 주며 항균, 항암 효과도 있어서 각종 바이러스와 암세포를 억제해 주어 암을 예방하는 데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알리신은 지방을 분해해서 배출해 주어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대파의 뿌리 부분에는 폴리페놀 성분도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식이섬유도 풍부하여 장운동을 활성화하고 배변 활동을 도와 변비를 예방하고 숙변을 제거하는 효능도 있고요. 이런 대파 뿌리를 채소나 육수 만드실 때 말고는 사실 특별히 많이 쓰진 않는데요. 대파 뿌리의 특급 레시피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뿌리, 줄기, 이파리까지 버릴 것이 없는 대파는 정말 다양한 조리법도 있는데요. 피를 맑게 해주고 내장 지방을 없애주며 장 건강에도 좋은 풍부한 영양소들도 함유하고 있어서 반드시 먹어야 하는 채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대파도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이 있고 또 독이 될 수 있는 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방법에 따라 효능도 다르다고 하니 다양한 방법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대파의 효능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되는 음식 3가지와 독이 되는 음식 2가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파의 특급 레시피 4가지와 대파 보관법까지 대파의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신라 시대부터 재배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재배하고 식탁에 올라온 채소인데요. 대파 이 특유의 향이 다른 식재료의 잡냄새를 제거하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생선이나 고기류의 냄새를 제거하는 향신료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물에 넣고 끓이게 되면 감칠맛이 좋아져서 다양한 육수와 채소를 만드는 데에도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이런 대파의 첫 번째 효능이 바로 내장지방 을 싹 빼준다는 것인데요. 대파에는 특유한 향과 알싸한 매운맛을 나게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이 바로 황화알릴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황화알릴은 대파에 열을 가해서 굽게 되면 프로필 메르캅탄이라는 성분과 아조엔이라는 성분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대파를 구울 때 매운맛을 내는 성분은 휘발이 돼서 없어지게 되고요. 단맛이 나는 성분이 생성되는데 그 성분이 바로 프로필 메르캅탄입니다. 이 프로필 메르캅탄의 단맛 강도가 설탕 단맛의 강도보다 무려 50배나 강해서 대파의 단맛이 좋게 느껴지는 거고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근데 단맛 하면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혈당이 오를까봐 걱정을 하게 되시잖아요. 이 성분은 설탕과는 다르게 혈당을 오르게 하지 않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도 전혀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단맛입니다. 또 열을 가하면 아조엔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성분이 우리 몸을 회복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몸을 회복시킬까요? 그것은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아조엔의 별명이 바로 혈관 청소부인데요. 혈관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주고 혈액이 뭉쳐서 생기는 혈전 생성을 방지해주게 됩니다. 혈관도 확장해줘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도 해주고요. 이런 효능으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동맥경화,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장지방을 분해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효능이 있어 건강뿐 아니라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최근에는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파의 녹색 부분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이 바로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방지해주고 피부의 탄력도 유지해주며 주름을 예방하는 효능도 탁월해서 피부 미용에도 좋은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면역세포의 기능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감기나 독감 등의 질병을 억제해주고 알레르기 반응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답니다. 또한 베타카로틴은 눈의 피로도 해소해주게 되죠. 시력을 보호하고 야맹증과 안구 건조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대파의 베타카로틴은 구울 때 약 2.5배 정도가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대파의 효능을 극대화시켜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파의 특급 레시피를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대파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요. 5cm 정도로 잘라 주시면 됩니다. 대파를 반으로 갈라 주셔도 되고 그냥 사용하셔도 상관없고요.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다가 대파를 올린 다음에 구워 주시는데 앞뒤로 골고루 약간 탄 것 같이 잘 구워 주시면 되고요. 이제 장을 만들 건데요. 물을 2컵 정도 해서 넣어주시고 간장을 반컵 정도 넣어줍니다. 그리고 고춧가루와 참기름을 1스푼씩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고 한번 끓여주시고 다 끓고 나면 식초를 반 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양념장을 구운 대파를 넣은 그릇에 붓고 하루 정도 숙성시켜서 드시면 됩니다. 물론 바로 드셔도 되지만 숙성시켜 드시면 더 맛있는 대파 요리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파에서 대파의 뿌리는 특히 채소와 육수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대파의 뿌리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알리신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열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어서 신경을 안정화시켜주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효능으로 불면증도 완화해 주어서 잘 때 머리맡에 두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알리신은 몸에 열을 내주는 효능으로 기침 감기나 가래를 완화시켜주는 데에도 도움을 주며 항균, 항암 효과도 있어서 각종 바이러스와 암세포를 억제해 주어 암을 예방하는 데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알리신은 지방을 분해해서 배출해 주어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대파의 뿌리 부분에는 폴리페놀 성분도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식이섬유도 풍부하여 장운동을 활성화하고 배변 활동을 도와 변비를 예방하고 숙변을 제거하는 효능도 있고요. 이런 대파 뿌리를 채소나 육수 만드실 때 말고는 사실 특별히 많이 쓰진 않는데요. 대파 뿌리의 특급 레시피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대파 뿌리 생강차입니다. 대파 뿌리와 생강을 함께 끓여서 차로 드시게 되면 기관지나 폐와 같은 호흡기 염증을 제거해주고 무릎과 같은 관절의 염증도 제거해주어서 관절 통증도 완화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생강에는 진저롤, 효가올, 페놀 화합물 등 다량의 항염증 성분들이 함유가 돼 있어서 우리 몸의 염증을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생강은 약재로서도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죠. 최근에도 계속해서 효능이 발견되고 있을 정도로 약성이 아주 좋은 식품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강에는 소염 진통제로 많이 사용되는 이부프로펜과 비슷한 항염증 효과가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효과가 좋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파 뿌리 생강차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생강을 물에 넣고 끓여주시고요. 처음에는 강불로 해주시고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줄여서 20분 정도 더 끓여줍니다. 그 후에 대파 뿌리를 넣고 3분 정도 더 끓여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끓인 물에서 생강과 대파 뿌리는 건져주시고 따뜻할 때 드시거나 냉장고에 넣고 시원하게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대파 뿌리와 생강을 함께 끓여서 차로 드시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고 위가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끓인 대파뿌리 생강차에 물을 섞어서 연하게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두 번 정도 꾸준히 드시면 감기 걱정도 줄어들고 또 몸의 염증도 완화시켜서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도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좋은 음식에는 무가 있습니다. 무를 말려서 무말랭이로 드시면 무의 좋은 성분들을 농축하여 드실 수 있다고 했는데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자면 무를 드시면 기침과 가래를 멈추게 해주는 효능이 있고 소화를 잘 되게 해주며 혈관을 깨끗하게 해줘서 심혈관 질환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칼슘 함량이 높아서 몸의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해독작용도 뛰어나고 혈당 조절을 해주어서 당뇨를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무를 대파와 함께 드시면 그 효능이 극대화가 될 수 있는데요. 특히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어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며 당뇨 또한 예방해줄 뿐만 아니라 당뇨 합병증을 완화시켜주는 데에도 탁월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파를 넣은 무말랭이 무침을 만들어서 드시면 오독오독한 무말랭이 식감도 좋고 입맛도 돌게 하는 반찬으로도 정말 좋으니 꼭 대파 무말랭이 무침도 만들어서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대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바로 두부입니다. 대파와 두부가 만나면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해서 활력이 넘치도록 도와주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대파의 알리신 성분과 두부의 비타민 B1이 만나면 알리티아민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 알리티아민이 비타민의 체내 흡수율을 높여주고 신진대사를 촉진해 주어서 우리 몸의 피로를 회복하고 에너지를 불어 넣어주기 때문인데요. 그럼 여기서 대파 두부 조림을 맛있게 만들어 드시는 특급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잘 씻은 대파를 어슷썰기로 썰어 주시고요. 두부는 정사각형 모양으로 깍둑 썰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두부를 기름 두른 팬에다가 잘 구워 주시고요. 두부가 노릇노릇해지면 썰어 놓은 대파를 넣어줍니다. 간장을 2스푼 정도 넣어 주시고요. 고소한 참깨도 잘 뿌려서 익혀주시면 대파 두부조림 완성입니다. 정말 맛있겠죠? 이렇게 만든 대파 두부 조림을 드시면 활력 넘치는 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대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 네 번째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대파 팽이버섯 부침입니다. 팽이버섯은 버섯 중에서도 버섯의 키토산의 성분이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식이섬유가 정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버섯 키토산은 혈액 속에 지방을 분해하고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서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뿐 아니라 체내 지방을 흡착해서 배출시켜 주어 내장 지방을 줄여주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체내에 쌓여있는 이 중금속의 배출을 돕고 간 건강을 돕는 효능도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풍부한 식이섬유가 있어서 배변 활동을 도와 숙변을 제거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 팽이버섯의 세포벽은 아주 단단하기 때문에 그냥 드시게 되면 좋은 성분을 흡수하기가 힘든 점이 있는데요. 열을 가하게 되면 이 세포벽이 깨지면서 영양 성분의 흡수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팽이버섯과 대파를 함께 드시게 되면 내장 지방을 제거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데 탁월한 음식이 되는 것이고요.
먼저 팽이버섯의 밑둥은 잘라버리시고요. 팽이버섯을 적당한 크기로 잘 썰어주세요. 그리고 흐르는 물에다가 잘 씻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파는 어슷썰기로 잘게 썰어주세요. 적당한 용기에다가 계란을 넣고 풀어주시고요. 팽이버섯과 대파를 넣어서 잘 섞어주시고 소금을 한 꼬집 넣어서 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잘 달궈진 팬에다가 기름을 두르고 부쳐주시면 됩니다. 정말 쉽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대파도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대파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꿀입니다. 대파와 꿀은 두 가지 다 몸에 열을 올려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대파와 꿀을 함께 먹으면 위장에 탈이 나고 더부룩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대파와 꿀을 함께 먹으면 위에서 소화액 분비를 억제해서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꿀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대파와 함께 먹으면 그 알레르기 반응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고요. 꼭 기억하셔서 대파와 꿀은 함께 드시지 않기를 추천합니다. 또 대파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은 미역입니다. 미역과 대파 둘 다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알긴산은 미끌거리는 식감이 있습니다. 함께 드시게 되면 식감이 안 좋은 이유도 있지만 식감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에는 인과 유황 성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미역과 파를 함께 드시게 되면 파의 인과 유황 성분이 미역에 함유되어 있는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게 됩니다. 미역에는 칼슘 함량이 높아서 골다공증 예방에 좋은 효능이 있는데 이 효과를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고요. 미역국을 끓일 때 대파로 채수를 내어 시원한 미역국을 끓여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절대로 미역국을 끓일 때는 대파를 사용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대파를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대파를 한 단 사면 양이 많아서 한 번에 드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대파를 보관하실 때는 씻지 않고 흙이 묻은 채로 보관하는 것이 좋지만 사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씻어서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잘 씻은 대파를 줄기와 잎부분으로 나눠서 잘라주시고요. 물기를 제거한 다음 키친타올을 넣은 지퍼백에 줄기와 잎부분을 나눠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약 2-3주 정도는 보관이 가능하고요. 더 장기간 보관하시려면 냉동을 하시면 되는데 냉동 보관하시려면 대파를 사용하기 원하는 크기대로 자른 다음 지퍼백에 넣어서 냉동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냉동된 대파를 꺼내서 요리하실 때 바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애호박은 칼륨이 풍부한 식품인데요. 칼륨은 고혈압을 예방하고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는 영양소입니다. 그러나 고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애호박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고혈압약과 함께 칼륨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압이 많이 낮아지거나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애호박 섭취량을 적당히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항응고제와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사람은 의사와 상담이 필요하답니다. 길쭉하고 동글동글한 애호박, 살짝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일품인데요. 국에도 넣고 볶음으로도 또 나물로도 먹고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지면 섭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랑하는 채소인 애호박이죠. 애호박은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식품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요리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명절에 부쳐 먹는 애호박전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맛있는 애호박, 특히 노년층과 중년층에게 매우 유익한 식품이고 많은 건강 이점을 가지고 있는 채소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다면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호박의 모든 것 바로 알려드릴게요. 애호박의 효능 첫 번째는 바로 피부 미용 효과입니다. 애호박은 피부 미용에 뛰어난 효능을 가진 채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애호박에 풍부한 비타민 C와 A가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C는 콜라겐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피부 탄력과 재생에 도움을 줍니다. 또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피부를 보호하고 노화를 예방할 수 있답니다. 애호박은 비타민 A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비타민 A는 피부 세포의 재생을 촉진하고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피부에 좋은 성분들이 풍부한 애호박을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 탄력이 개선되고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이겠죠. 또한 애호박에 함유된 수분량이 높아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피부가 건조하고 푸석해지기 쉬운 중년 이후에는 수분 보충이 아주 중요한데 애호박을 먹음으로써 자연스럽게 피부에 수분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피부를 촉촉하고 탄력 있게 유지하려면 애호박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니 피부 생각하시면 애호박 꼭 드셔야겠죠.
애호박의 놀라운 효능 두 번째는 체중 관리 효과입니다. 애호박은 저칼로리 음식으로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되는 식품이라는 거 아셨을까요? 애호박은 100g당 약 14칼로리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다이어트 중에도 아주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애호박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식사를 자주 하거나 간식을 찾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애호박 드시는 걸로 그 습관을 대체하면 체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애호박은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데도 효과가 있는데요. 이는 애호박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미네랄들이 체내에서 지방의 축적을 방지하고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기 때문입니다. 체중 관리가 걱정이셨던 중년과 노년층에게 애호박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죠. 애호박의 효능 세 번째는 바로 혈당 조절입니다. 애호박은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혹시 혈당 부하라고 들어보신 분 있으실까요? 혈당 부하는 탄수화물의 일부분이 혈당을 얼마나 빠르게 상승시키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낮은 혈당 부하를 가진 식품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애호박이 혈당 부하가 낮은 대표적인 식품으로 알려져 있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애호박에 포함된 마그네슘과 식이섬유가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마그네슘은 인슐린의 작용을 도와주게 되며 식이섬유는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애호박은 또 섬유질이 많아 소화가 느리고 혈당 상승을 천천히 일으켜서 안정적인 혈당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채소인데요. 이러한 특성 덕분에 당뇨병을 예방하거나 관리하는 데 유용합니다. 특히 중년과 노년층에서는 당뇨병의 위험이 높아지는데 애호박을 자주 섭취하면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네 번째 애호박의 놀라운 효능은 바로 노화 방지입니다. 애호박이 노화를 방지한다니 참 놀랍지 않나요? 애호박은 노화 방지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애호박에는 몰리브덴이라는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몰리브덴은 인체에서 항산화작용을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며 뼈 건강 유지에도 도움을 주는 영양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리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 그리고 애호박에는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C와 비타민 E, 베타카로틴 등의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항산화 물질들이 프리라디칼로부터 세포를 보호해서 노화를 막아주는데 애호박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들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세포의 노화를 늦춰 피부나 조직의 건강을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노화를 촉진하고 세포를 손상시키는 주범인데요. 애호박에 함유되어 있는 항산화 성분들이 이를 제거하기도 하고 또 애호박에 들어있는 비타민 E와 비타민 C는 피부를 보호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을 주니 나이가 들수록 피부와 신체의 노화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애호박을 꾸준히 섭취해서 노화를 방지해 보세요. 애호박의 효능 다섯 번째는 해독작용입니다. 애호박이 해독작용까지 한다니 모르셨을 분들 많을 텐데요. 왜 애호박이 해독에 좋은 채소인지 알려드릴게요. 애호박은 체내 해독작용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채소인데요. 애호박에 함유된 칼륨과 식이섬유는 체내에 불필요한 물질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칼륨은 체내에 나트륨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여 부종을 줄이고 신체의 균형을 맞추는 데에도 도움을 주죠. 위에서 얘기해드렸던 애호박에 들어있는 몰리브덴이라는 성분은 호박 종류인 단호박, 늙은 호박, 애호박 중에서 애호박에 가장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노화 방지뿐만 아니라 죽은 세포를 배출하고 염증을 억제하며 독성 반응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또 애호박에 포함된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들은 간 기능을 돕고 몸속의 독소를 제거해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몸에서 노폐물과 독소가 쌓이기가 쉬운데 애호박을 섭취함으로써 해독작용을 촉진하고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애호박을 꾸준히 섭취하면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고 체내에 불필요한 물질들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몸속에 해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라도 꼭 애호박 챙겨 드셔야겠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몰리브덴이라는 성분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애호박을 드실 때는 빠른 시간에 살짝 볶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애호박은 건강에 좋은 효능이 많지만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할 때 영양이 배가 되고 효능의 궁합이 더욱 좋을 수가 있는데요. 어떤 음식들이 애호박과 영양 성분의 궁합이 좋은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애호박과 돼지고기입니다. 애호박과 돼지고기는 궁합이 아주 좋은 음식이라는 거 아셨을까요? 돼지고기에는 단백질과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데요. 애호박은 돼지고기의 기름진 성분을 중화시켜주고 소화가 잘 되게 도와줍니다. 특히 돼지고기와 애호박을 함께 먹으면 소화 불량을 예방하고 돼지고기의 기름기와 애호박의 수분이 잘 어우러져서 맛이 훨씬 부드럽고 맛있어지는데요. 애호박에 포함된 비타민 C와 A는 돼지고기의
위에서 발견되는 비타민 B군과 함께 작용하여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영양소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돼지고기의 단백질과 애호박의 비타민이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므로 이 두 가지는 찰떡궁합이라고 할 수 있죠. 조리 또한 볶음이나 찌개에 함께 넣고 요리하면 영양도 챙기고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답니다. 한상의 짝꿍 그 두 번째는 바로 애호박과 참치입니다. 애호박과 참치는 함께 먹으면 더욱 좋은 음식인데요. 참치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서 애호박과 함께 섭취하면 건강한 식사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애호박은 참치의 고소한 맛과 잘 어울리며 함께 요리했을 때 상큼하고 담백한 맛이 나죠. 참치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심혈관 건강에 좋고 애호박은 체내 염증을 줄여주고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서 서로 보완적인 효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애호박에 포함된 식이섬유가 참치의 지방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서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도 아주 좋답니다. 조리할 때는 애호박과 참치에 좋아하는 양념을 넣어주고 볶아주어 애호박 참치볶음을 만들어 주셔도 되는데요. 밥에 넣어 덮밥처럼 먹으면 쉽고 빠르게 건강을 챙기면서도 맛을 즐기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애호박과 천생연분 세 번째 음식은 바로 두부입니다. 애호박과 두부가 들어간 된장찌개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애호박과 두부의 궁합도 매우 좋은데요.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서로 영양을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애호박은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제공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 두부에 포함된 칼슘과 애호박의 칼륨이 서로 잘 어우러져서 뼈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두부는 지방이 적고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애호박과 함께 먹으면 더욱 소화가 잘 되며 위장에 부담을 덜어줄 수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칼로리는 낮고 영양소는 풍부하여 다이어트에 만점이고 건강을 챙기기에도 좋은 조합이니 꼭 드셔야겠죠? 애호박은 건강에 매우 좋은 채소라는 거 이제 아셨을 거예요. 애호박은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구운 애호박, 찐 애호박, 국, 찌개 등 여러 가지 요리로 드시고 계신데요. 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일부 사람들에게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모든 음식들이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또 누가 먹느냐에 따라 몸에 약이 될 수도 또는 독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잘 알고 드셔야 하는 거고요. 애호박 섭취 시에 주의할 점들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애호박 섭취 시 주의할 점 첫 번째는 바로 과도한 섭취로 인한 소화불량 유발입니다. 애호박은 수분 함량이 높고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인데요. 애호박은 대체로 안전한 식품이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소화불량이나 배탈이 날 수 있다는 거 아셨나요? 특히 애호박을 많이 먹을 경우에는 장에서 가스를 발생시키거나 배가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애호박은 적당히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가 약한 분들이나 위장이 예민한 분들은 애호박을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하루 한두 개 정도로 섭취하면 좋고 과도한 섭취는 피하는 것이 안전하겠죠? 애호박 드실 때 주의하실 것 두 번째는 약과의 상호작용입니다. 애호박은 칼륨이 풍부한 식품인데요. 칼륨은 고혈압을 예방하고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는 영양소입니다. 그러나 고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애호박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고혈압약과 함께 칼륨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압이 많이 낮아지거나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애호박 섭취량을 적당히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항응고제와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사람은 의사와 상담이 필요하답니다. 혹시 식자재 마트에서 주키니 호박이라고 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는 마트에 애호박을 사러 갔다가 주키니 호박이라는 게 있길래 새로 개발한 품종인가 궁금했는데요. 인터넷에서 애호박을 구매하려고 검색해보면 주키니라는 애호박을 쉽게 볼 수 있기도 하고요. 이 둘의 차이를 아는 분이 계실까요? 그냥 색깔이 조금 짙은 서양 애호박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그냥 모양새만 다른 게 아니라 식감, 영양도 다르다고 하는데요. 그 둘의 차이점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애호박은 주로 한국, 중국, 일본에서 재배가 되는데요. 우리가 자주 먹는 애호박은 보통 짙은 초록색을 띠고 있고 길이가 주키니에 비해서 약간 짧고 굵은 편입니다. 표면이 매끄럽고 조금 더 부드러운 질감을 가지고 있죠. 이 애호박은 맛이 주키니 호박에 비해서 부드럽고 달콤하며 속이 부드럽고 촉촉한 느낌이 나는데요. 특히 한국 요리에 자주 사용되며 부드럽게 잘 익혀지고 국물 요리나 찌개 등에 자주 활용이 되죠. 반면에 주키니는 주로 유럽이나 북미에서 자주 재배가 되는데요. 주키니는 주로 밝은 녹색이나 황녹색을 띠며 길이가 길고 비교적 가늘고 직선적인 형태를 가지며 표면은 약간 거칠고 다양한 종류가 있어서
일부는 황색을 띠기도 합니다. 마트에서 애호박과 주키니 호박 둘 다 있을 때 어느 걸 고르면 좋은지 궁금하실까요? 주키니와 애호박은 둘 다 영양가가 풍부하지만 주키니는 애호박에 비해 칼로리가 더 낮고 비타민C와 비타민 K의 함량이 더 높은데요. 애호박은 비타민 A와 엽산의 함량이 주키니보다 높아서 본인의 건강 상태와 필요한 영양소에 따라서 정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영양뿐만 아니라 그 둘의 식감 또한 다른데요. 주키니는 애호박보다 약간 더 아삭하고 물기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주키니는 그릴에 구워서 먹거나 샐러드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요. 애호박보다 물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볶음 요리에도 자주 사용이 됩니다. 맛은 애호박보다는 조금 덜 달고 가벼운 맛이 특징이고요. 이제 둘의 차이점 확실하게 아시겠죠?